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혼자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저와 같은 하늘에 없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녁이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저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줄 것만 같아요.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입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죽고 거의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큰딸은 아예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였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다 아이들에게 썼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주말뿐이 아니라 평일에도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할 텐데도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옆에 함께 누워 있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샘이 나서 괜스레 툴툴거렸어요. 이제 아이들도 아닌데 언제까지 재워주려고 그래.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내버려둬. 애들 금방 커. 아빠 찾을 때 옆에서 챙겨줘야지. 나중에 사춘기 오면 아빠랑 말도 안 할 텐데 지금이라도 시간 같이 많이 보내야지. 난 사춘기 와도 아빠랑 시간 많이 보낼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돼도 결혼식 전날까지 아빠한테 재워달라고 할 건데? 나도. 아빠, 나도 결혼할 때까지 아빠가 옆에서 꼭 재워줘야 해. 뭐라는 거야? 너희 아빠이기 전에 내 남편이거든? 내 남편이면 나랑 자야지. 다 커서까지 재워달라고 하면 어떡해?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저까지도 셈이 날 지경이었죠. 이거 아빠는 한 사람인데 서로 다들 재워달라고 하니 큰일이네. 그냥 우리 넷이 다 같이 자야겠다. 아이들과 있다 보면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워낙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함께 추억이 많다 보니 저도 24시간 내내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학교에도 못 갈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마저 우울하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기운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더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통했는지 아이들도 서서히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도 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가기로 한 바로 전주에 저는 아이들과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죽기 전 넷이서 함께 갔던 여행지였는데 다시 셋이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남편과 함께 왔을 때처럼 같은 코스로 여행하고 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바닷물로 뛰어들어가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넘어졌던 이야기와 남편이 맛있다고 두 그릇이나 먹었던 해물라면 이야기까지 하며 오랜만에 즐겁게 웃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한 번씩 울컥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랑 왔을 때도 너무 좋았었는데 우리 셋이 와서 2박 3일 동안 내내 아빠 생각하면서 여행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다. 꼭 아빠랑 같이 온 것 같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빠한테도 보여주자.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야 아빠도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연신 흘렸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을 쏟는 건 오늘까지만 하자. 내일부터는 남편을 가슴에 새기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그래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아기들을 잘 키워냈는지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사실 처음 혼자 됐을 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가정주부로만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어요. 장사라도 해볼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 조건으로는 대출도 받기 힘들더라고요.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가려고 하면 애들이 있으니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잠깐 애들을 맡기려고 해도 친정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셔서
두 분 다 일을 하다 보니 부탁할 데가 없었어요. 그나마 시부모님께서 친정보다는 형편이 나으세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일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애들을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방학 동안은 애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한 달 동안 애들을 맡기게 됐습니다. 방학이 시작하고 시댁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려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또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좀 시켜서 저와 몇 번 티격태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남편이 알아서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만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해서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을 좀 했었죠. 더군다나 남편이 죽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팔자가 드세서 결국은 내 아들까지 잡아먹은 거라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가족끼리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시아버지께서 제게 사과를 하시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결혼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팔자를 운운하셨어요. 제 얼굴이 울상이라면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새아버지세요. 제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거예요. 새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재혼하시고 하시는 장사마다 망해서 어머니와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아버지께서 지은 빚을 갚느라 어머니께서 70이 넘은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세요. 더군다나 친정 부모님은 그 연세에 집도 없이 전세를 사십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가지고 툭하면 무시하면서 제 팔자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꼬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싫은 티도 내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시아버지와만 종종 연락하고 지냈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제 상황도 상황이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손녀들 잘 있었어? 밥 안 먹었지? 할아버지가 너희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얼른 먹자.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일자리 구하는 대로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말도 안 되는 말로 구박하고 면박을 주셔도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상황이 좋지 않은 걸 아시고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서 애들을 봐주시기로 한 거예요. 감사는 무슨,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생활비라도 주고 싶은데 우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애들이라도 봐줘야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장례식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걸로 지금까지 버텼는걸요. 남편 장례식 때도 시아버지께서 장례 비용을 다 도와주시고 저에게 따로 봉투도 주셨어요. 힘들 텐데 당분간 생활비로 쓰라고요. 그 돈 아니었으면 남편 죽고 당장 저랑 애들이랑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것처럼 굴더니만, 거 봐라. 전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 줄 아니? 이 사람이 또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괜한 소리 말고 들어가서 당신도 치킨이나 먹어.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 때문에 속상해서 장례식에서도 저는 시어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장지에서 헤어질 때도 인사도 안 하고 애들 데리고 와버렸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아직도 서운한지 저에게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어머니도 힘드셔서 그런 건데 당시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 좋게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거야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 그렇게 되고 저나 어머니나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똑같아요. 남편은 저나 시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이제와 서로를 탓해봐야 뭐 하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남은 가족들끼리라도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됐어. 나도 잘한 거 없는데. 들어와라. 치킨 식기 전에 먹자.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머쓱하셨는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당신도 잘한 거 없다고요. 그 말에 순간 저도 울컥했지만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직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경력도 없는 40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없다 보니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오전엔 직장가에서 녹즙을 배달하고 오후엔 정수기 필터를 갈러 다녔습니다. 두 개 다 시간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기 편했거든요.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해놓고 녹즙을 배달하러 가면 아이들끼리 알아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정수기 점검을 다녔어요. 그러던 중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고객들 정보와 계약서가 든 가방을 두고 내리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분실물 센터에서 가방을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윗사람한테 대판 깨지기는 했지만요. 아줌마, 운전면허 없어요? 언제까지 지하철 타고 다닐 거예요? 회사 유니폼 입고 그러고 다니면서 회사 이미지 깎아먹는 거 몰라요? 차 살 돈 없으면 회사에서 차 빌려줄 테니까 당장 운전면허부터 따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면허를 못 땄어요. 바로 운전면허 학원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기는 왜 없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다니면 되지. 암튼 아줌마들은 근성이 없다니까. 제가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리는 실수를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실수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당장 저에게 면허부터 따라고 했어요. 회사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직원이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에 타는 걸 사람들이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부려먹는 걸로 알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저도 알죠. 면허도 따야 하고 차도 사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제 형편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할 돈도 없었어요. 아무리 투잡을 뛴다고 해도 애 둘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학원비에 생활비에 항상 빠듯해요. 회사에 면허부터 따겠다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녹즙 배달을 하러 가다가 그만 지하철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화를 해줘서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로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마침 시아버지만 전화를 받으셔서 시아버지가 보호자로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에미니가 밥도 잘 안 먹고 다녔는지 영양 상태가 엉망이라고 하더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안쓰러워서 어쩐다니. 시아버지는 누워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탓에 가족들이 걱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안 되겠다. 이 시아버지가 아무리 없어도 더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어. 내가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대출 좀 알아볼 테니까 당장 일 하나는 줄이고 좀 쉬어라. 아니에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무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알아보지 마세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연세 드신 시아버지께 대출까지 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영양제만 맞고 바로 병원을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시는데 저까지 일을 보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녹즙 배달하느라 바쁘게 다니는 중에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 어제 쓰러지셨다면서 바로 출근하신 거예요? 아휴, 괜찮으세요? 아버님이 서방님한테까지 연락하셨어요? 나 괜찮아요. 요즘 좀 잠을 설쳤더니 그랬나 봐요. 제가 진작에 형수님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요.
계좌로 좀 보낼 테니까 일이라도 좀 줄이세요. 아유, 서방님, 그러지 마요. 지난번에도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었는데. 나 진짜 괜찮으니까 돈 보내지 마요. 면목이 없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건가 봐요. 사실 시동생이 여러 번 돈을 보내줬어요. 미리 말도 안 하고 툭 통장에 돈을 보내놔서 연락하면 그냥 쓰시라고만 했죠. 저도 염치가 없는 게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그 돈을 또 넙죽 받아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야 남편 죽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저도 너무 힘들어서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아끼면 셋이 살만한데 또 신세를 질 수는 없었죠.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형수, 형이 저한테 어떤 형인 줄 아시잖아요. 더 못 도와드리는 게 항상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발 받아주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시동생이 고등학교 때 시부모님 사업이 잘못되면서 집도 날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 적이 있대요. 그때 남편이 시동생을 데리고 살면서 시동생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다 냈답니다. 시동생은 그때 일을 평생 갚아도 모자라다면서 저에게 잘해요. 시동생은 제가 쓰러졌다는 말에 놀랐는지 결국은 또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그 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운전면허 학원부터 등록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다 갚아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데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면서도 애들한테 신경 쓴다고 썼는데 아이들 일로 속상할 일이 좀 있었어요. 글쎄 딸아이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큰애가 수학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라서 아니라고 수학 그만두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죠. 그러자 학원 선생님이 말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진아가 저한테 와서 중학교 반은 학원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물어보셨나 보다 하고 중학교 반은 지금보다 10만 원 오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아가 오늘 와서 중학교 반 안 가고 그냥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랑 상의한 거냐고 물었는데 진아가 말을 우물쭈물하길래 아무래도 어머니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큰딸이 머리가 좋아요. 작년까지 학원도 하나도 안 다녔는데 알아서 공부를 잘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워낙 잘 따라가서 다른 애들은 2년 동안 하는 과정을 반년 만에 끝냈어요. 학원에서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고 준비해도 될 수준이라고 하면서 다음 달부터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딸아이가 똑똑하니 좋죠.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비가 걱정되기는 했어요. 지금도 학원 보내는 게 좀 빠듯했는데 갑자기 10만 원 올려서 보내는 게 부담이 되기도 했죠. 아이 앞에서는 그런 티를 안 낸다고 안 냈는데 아무래도 딸아이가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한 번 저녁에 방에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좀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딸이 학원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애가 좀 요즘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중학교 과정으로 등록해 주세요, 선생님.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학원 선생님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 방에 들어가 큰딸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이모한테 하소연하는 거 듣고 우리 딸내미가 속상해서 학원 안 다니겠다고 그런 거야? 딸, 엄마 돈 있어. 그냥 친구랑 통화하다가 보니까 괜한 투정을 좀 부린 거지. 학원 선생님께는 중학교 과정으로 등록하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 딴에는 제 통화 소리를 듣고 며칠 내내 마음 졸였던 딸이 걱정돼서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에도 딸아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딸이 한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수학학원 그만 다닐래. 어차피 다녀봐야 소용없어. 초등학교 과정은 이미 다 했으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할게. 저는 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니까 그대로 학원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만둘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딸을 너무 어리게만 봤나 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딸이 많이 컸더라고요. 엄마가 돈 10만 원 없을까 봐 그래? 엄마 돈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네 나이에 벌써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엄마, 지금 당장은 10만 원이지만 과학고 준비하게 되면 학원비가 한 과목당 40만 원씩이래.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야. 엄마 혼자 일해서 그 돈을 다 어떻게 내? 괜히 지금부터 과학고 가네 마네 기대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래. 딸은 제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딸 말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끼게 하려고 부족한 거 없이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힘든 모습을 보고 알아서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하나씩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 우리 집은 힘들겠구나. 엄마 혼자 벌어서 셋이 사는 것도 버겁겠다. 이런 현실들을 아이들이 알아간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딸의 말에 저는 도저히 괜찮다고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잘 참고 살았었는데 그날은 밤새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이런 순간 남편이 제 곁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둘이 힘을 합쳐 딸에게 뭐든 다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 혼자서는 다 이겨내고 헤쳐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 말이 맞아요. 지금 당장은 학원비 10만 원 더 내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딸이 더 잘하고 잘 돼서 정말 과학고 준비라도 시작하게 되면 지금 버는 돈의 2배는 벌어야 그나마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과학고는 등록금도 대학 등록금만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딸 둘 대학 등록금이나 내가 낼 수 있을까 하는 판에 과학고 등록금까지 감당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었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이제 5학년이 되는 딸아이가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저와 딸들의 현실인걸요.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가 세서 어릴 때 아버지도 잃고 젊어서 남편까지 잃었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까지 마음고생을 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일은 제가 다 알아서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살 수 있지만 자식 일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자꾸만 우울한 생각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볼 때마다 괜히 화가 났어요. 아직 어린 딸들을 두고 혼자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랑한다면서 평생 우리 넷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과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밤마다 남편을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하늘에서도 남편이 들었는지 제게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날 밤 꿈에 웬일로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한 번도 꿈에 안 나오길래 매정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날 웬일로 꿈에 나왔더라고요. 꿈속에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더니 같이 춤을 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민망하게 무슨 춤이냐고 남편을 밀어냈는데 남편이 제 허리를 꼭 안아주며 영화 속 주인공처럼 왈츠를 추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저를 안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절벽에서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절벽 아래에서 눈을 떴을 때 웬 돼지우리에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건 100% 길몽이다 싶어 저는 바로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웬걸 길몽이 맞았습니다.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순간 저는 로또 종이를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2등이 맞더군요. 1등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저에게 생겼다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혼자 몰래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고 와 그날 밤 딸들에게 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엄마 돈 많지?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주고 간 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이 돈으로 다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알았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천. 와, 엄마 7천만 원이나 있는 거야? 와, 우리 부자네. 그럼 나 앞으로 학원도 다 다니고 과학고도 갈 수 있는 거야? 혼자 다 큰 척을 그렇게 하더니만 역시 아직 어린애는 어린애더라고요. 돈 7천만 원이 든 통장을 보더니 우리 부자라면서 좋아했어요. 그럼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응, 엄마,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과학고도 가고 카이스트도 갈게. 그래서 아빠 대신에 엄마 절대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통장을 보여준 건데 결국은 또 제가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빈말이라도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에 들기 전에 양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고맙고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 혼자 그렇게 떠난 거 밉다고 원망해서 속상했지. 그래서 나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 보내준 거지? 나 이 돈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딸들 위해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다시 힘내서 씩씩하게 잘 살게. 하늘에서 남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나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7천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 돈은 남편이 선물로 준 돈이니 오로지 아이들 교육비로 쓰기로 하고 저는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남편 덕분에 한시름 놓았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쉴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다 시댁에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원래 심장 질환이 있으셨는데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저는 오열하듯 울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라도 정신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었는데 저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실신할 정도로 울어서 장례식장은 곡소리밖에 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죠. 저에게도 새아버지가 계셨지만 사실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더 친정 아빠 같았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유 없이 구박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항상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딸 둘을 낳았을 때도 시아버지는 남편보다 먼저 집에 오셔서 저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주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올 때까지 진통하는 제 손을 잡아주시고 얼굴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일하느라 바쁜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시아버지께서 종종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심지어 주말 동안 애들을 봐줄 테니 저와 남편에게 데이트하고 오라고도 해주셨죠.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런 시아버지가 어디 계실까 싶어요. 주변에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도 저는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잠은 좀 잤냐 물어봐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당신도 아들을 잃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며느리인 저를 더 걱정하고 챙겨주셨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너무 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까 싶어서요. 장례식장에 앉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어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왔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웬 남자가 와서 저에게 아는 체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재수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민수 과장이랑 같이 일했던 오 부장이에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일했던 오 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억이 나더군요. 남편 장례식 때 본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남편이랑 같은 부서라면서 저에게 인사도 하고 아이들에게 살갑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더 기억에 남았던 게 조의금을 50만 원이나 해서 더 기억이 나요. 아, 부장님, 기억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동생이 남편이 생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아버지 부고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남편이 이제 없어서 그런지 남편 친구들도 아무도 안 왔는데 그 부장은 장례식까지 참석했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식사하고 나갈 때까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 안 나오셔도 돼요. 민수 사고로 그렇게 가고 그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신데 괜히 제가 더 보탤까봐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죠. 남편이 워낙 직장에서의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정말 친한 동기 한두 명 말고는 제가 남편 직장 동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남편 장례식 때도 그렇고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렇고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준 부장님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따로 인사도 드렸어요. 마침 명절이라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라고 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고맙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정신 없으실 텐데 뭐 그런 걸 또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혹시나 힘든 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말이라도 고맙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말이라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서 몇 년 같이 일한 정도로 이렇게 챙긴다는 게 힘든 일인데 오 부장이라는 분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는데 웬 주소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쪽 주소로 녹즙 배달을 받고 싶어서요. 다른 직원들이 먹을 것까지 넉넉하게 가져와 주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녹즙을 배달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싶어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봤는데도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다 보니 메시지에 적힌 주소가 어딘지 낯이 익었어요. 다시 한번 주소를 읽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다녔던 회사 주소더라고요. 저는 순간 누구지 싶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에 같이 일했던 부장님 말고는 없거든요. 그 부장님이야 남편 죽었을 때랑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까지 와주셨으니 제가 그분은 잘 알죠. 제가 답례fun도 보낸 적이 있기에 부장님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장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보낸 메시지일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오 부장님께서 혹시나 저를 위해 다른 직원들한테 제 소개를 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서 제 명함을 한 장 드렸었거든요. 녹즙 배달하는 거면 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무거운 거 들고 건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생각해보니 그때도 오 부장님께서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녹즙 배달 힘들지 않냐고요. 전에 차 없을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면허도 따고 중고차이기는 해도 제 차로 다닐 수 있어